자, 조금씩 자주 먹으면 살이 빠진다. 조금씩 자주 뭐 야채, 가벼운 음식 같은 거를 먹어요. 그럼 네. 당연히 빠지죠. 어차피 이렇게 먹는 거는 유지를 못 해요. 그렇게 먹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빡세게 운동을 하면요. 후폭풍, 리바운드 효과가 있어요. 식욕이 폭발하는구나, 같이. 폭발해요. 그리고 지방을 가장 많이 연소할 수 있는 구간이 네. 정도 수준이거든요. 저도 83kg까지 나갔었고. 83kg까지 나갔었다고요? 네네. 내가 살찌는 체질이라도 살이 안 찌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건강 다이어트 코치 유튜버 러브에코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러브에코 23만? 네네네. 네. 유튜브 23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23만 구독의 유튜버이시고요. 그리고 뭐 작가이시기도 하고 책 쓰셨잖아요. 당신이 살찌는 이유. 무섭다. 근데 지금 이제 유튜버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원래 뭐 직업이 있으셨잖아요. 원래 저는 대기업 해외 마케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화장품 회사,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서 또 거기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겼고 안면에 약간 미세한 마비까지 와서 굉장히 눈을 감으면 한쪽 눈은 많이 감기고 한쪽 눈은 뜨고 있고 되게 여성으로서 자존감이 많이 젊은 떨어지잖아요. 나이에. 네,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절방 유산을 판정받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진짜 애가 잘못돼서 아이를 이 세상에서 못 만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건강으로 인한 이제 가정의 아픔을 많이 겪다가 어느 순간 이제 건강을 눈을 뜨고 나니까 우리의 생활 습관, 식습관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졌구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건강과 다이어트의 네. 전문가가 이렇게 되셨는데 정말 묻고 싶은 게 살찌는 체질이 있는가? 이게 유전인가? 저는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보면 잘 먹는데 늘 날씬한 친구가 있고 저는 조금 먹는데 늘 좀 살이 찌거든요. 그럼 정말 억울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먹는 거의 양에 따른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러브에코님은? 당연히 있죠, 체질이. 그래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거는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83kg까지 나갔었고. 그래서 83kg까지 나갔었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조금만 먹으면 엄청 찌는 체질이에요.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가 우리가 이렇게 확정돼서 이대로 막 간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 식습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내력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모두가 암에 걸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나의 후천적인 이런 습관이 좀 많이 좌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 플러스 후천적.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찌는 체질이라도 살이 안 찌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희망적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다이어트 하면은 우리가 다 뭐 이렇게 아는 건 너무 많아요. 그죠? 나름의 다 전문가들인데 한번 OX 퀴즈를 그래서 내볼까 해요. 거기에 답을 좀 해주시고 그 답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조금씩 자주 먹으면 살이 빠진다. 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OX. X. X예요? 네. 이게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조금씩 자주 뭐 야채, 가벼운 음식 같은 거를 먹어요. 그럼 네. 당연히 빠지죠. 절대적인 칼로리가 뭘 부족하니까. 먹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그렇죠. 근데 어차피 그 조금씩 야채 조금, 계란 하나 이렇게 먹는 거는 유지를 못 해요. 네. 몸에 그렇게 먹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지속도 못할 뿐더러 네. 기초대사량도 저하돼요. 근데 보통 조금씩 많이 먹는 거는 우리 주부들 보면 난 하루 종일 먹는 게 별로 없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그 얘기는 애들이 남긴 거 조금 먹고 과자, 당 떨어져 과자, 떡. 네, 맞아요. 근데 절대적인 양은 많진 않죠. 그쵸. 자, 그런 식으로 그런 정제 탄수화물 떡, 빵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위주로 조금씩 드시면 뭐 커피 네. 이러면 하루 종일 그런 걸 먹을 때마다 지방 저장 호르몬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인슐린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게 돼요. 그런 걸 먹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인슐린이 분비될 때는 지방이 연소되는 것 자체가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내 몸에 지방을 저장하는 몸 모드로 발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방이 계속 저장만 되고 연소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지. 네, 그래서 야금야금 조금씩 먹으면 하루 종일 나는 저장만 하는 상태야 라는 게 되는 거죠. 그 일반적인 상식은 의사들이 보통 뭐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먹어라 하는데 그게 뭘 먹느냐가 그렇죠. 중요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질문. 자, 운동은 되도록 빡세게 해서 칼로리를 태워야 살이 빠진다. 이건 정말 X. X예요? 네, 여지가 없습니다. 어머, 그래. 아니, 왜 빡세게 해서 칼로리를 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빡세게 운동을 하면요. 후폭풍, 리바운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욕이 폭발하는구나, 같이. 폭발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이어트에 성공을 못하는 분들은 식욕 절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방을 가장 많이 연소할 수 있는 구간이 이제 최대 심박수에서 6에서 70% 네.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좀 빠르게 걸을 때 숨이 너무 차기 직전 상태예요. 그럴 때 지방 연소가 가장 많이 되는데 다이어트 목적으로 운동을 할 때 빡세게 한다? 그건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아, 그러면 좀 살살 자주 하는 게 좋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좀 빠르게 걷기를 뭐 아침에 1시간 정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에 운동 너무 하려고 하지 말라. 대신 매일 가서 걸으세요라고 말씀드려요. 걷기가 중요한 이유가 단순히 이제 칼로리를 연소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낮에 밖에 나가가서 걸으면 햇볕을 맞으면서 걷잖아요. 그러면 뭐 세로토닌 분비가 비타민 활성화돼요. D도 네, 형성이 비타민 되고. D 합성을 하고. 근데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게 뭐냐면 밤에는 이 멜라토닌으로 변하는 전구 물질이에요. 잠 잘 오네. 네, 그러니까 아침에 뭐 낮에 햇볕을 맞으면서 걸으면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근데 밤에 잠을 잘 자면 살이 잘 빠져요. 맞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이 햇볕을 받아야 돼. 예, 자외선은 그럼 뭐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네네. 자, 설탕과 소금을 모두 멀리해야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다. 설탕, X입니다. 소금 X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설탕의 누명을 쓰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설탕 때문에 일어나는 이제 폐해들이 이제 소금이 그 누명을 얹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소금 적게 먹어라, 뭐 저염식하라 이런 얘기를 늘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소금은 필수 미네랄이에요. 그 뜻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란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설탕은 필수 미네랄이 아니에요. 네. 네, 설탕은 그냥 그 정제되어 있고 당 그 자체거든요. 네, 좀 네. 달라요, 특징이. 그 미네랄이 부족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금은 우리 몸에 필수예요. 특히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되게 중요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저염식을 하고 물을 많이 마시면요 몸에서 탈수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소금이 물을 흡착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몸에 물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소금을 같이 먹어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물만 마시게 되면 탈수가 야기되잖아요. 네. 그럼 어떤 무서운 일이 생기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그 뜻이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요 몸에서 인슐린이 계속 또 끊임없이 분비돼요. 그럼 당뇨의 위험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일단 1차적으로는 살이 찌는 몸이 돼요. 물을 먹는데? 소금이 부족하면. 물을 먹는데 소금이 부족하면 살이 찔 수 네. 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혈당 높이는 음식은 건강과 다이어트에도 해롭다. X 반전이죠. 제가 다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아니 혈당 높이는 음식이 건강과 다이어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요즘에 이런 짧은 쇼츠나 릴스 같은 컨텐츠가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걱정됐던 컨텐츠가 뭐였냐면 찐 양배추의 배신이라는 컨텐츠였어요. 찐 양배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연속 혈당기를 차고 찐 양배추를 드신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이게 혈당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찐 양배추가 굉장히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혈당이 이렇게 오르네요. 이거 이제부터 먹으면 안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댓글이 정말 양배추의 배신이에요. 뭐야? 다시는 안 먹을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양배추를 찌게 되면요. 네. 그 양배추 세포막이 파괴가 되면서 몸에서 흡수하기 용이한 상태가 돼요. 네. 그럼 이걸 먹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미 흡수하기 용이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덜 쓰고 그렇죠. 그냥 쉽게 흡수하게 돼요. 소화가 잘 되니까 흡수가 빨리 돼서 혈당이 더 오르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혈당 오르는 거는 몸에 해롭지 않은 그렇죠. 거네요. 그 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 우리가 뭐 혈당 스파이크로 와서 인슐린 저항성이 올 정도의 그런 당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당이 오를 뿐인 거예요. 예를 들어 어르신이 소화력이 떨어졌을 때는 그러면 찐 양배추를 드리는 게 훨씬 맞죠? 좋죠. 생양배추보다.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밤에는 우리가 잠을 잘 때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쓰면 우리 몸이 회복하는 데 에너지를 못 쓰게 돼요. 그만큼. 아, 네. 그래서 야식하고 다음 날 얼굴이 퉁퉁 붓잖아요. 붓죠. 회복을 잘 못하고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먹지 말라는 게 그런 이유인데 예를 들어서 저녁에 그 찐 양배추를 드시면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별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 몸이 회복하는데 또는 회복하는 대사하는 쓸 데 거 아니에요, 에너지를 에너지를. 쓸 수 있죠. 훨씬 더 긍정적인 거죠. 네, 근데 혈당이 올라서 나쁜 음식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빵, 떡, 정제탄수화물. 네. 그거는 정제한다는 의미 자체가 이제 좋은 것들 다 걸러낸 거예요. 네. 그러면 단순히 당 덩어리잖아요. 그걸 먹는다고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혈당만 올리는 거죠. 양배추 된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항암 식품이래요, 양배추가. 양배추가.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누명을 막 그러니까 우리가 네. 너무 순간적인 꼭 한마디에 그냥 꽂혀갖고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매몰될 필요는 없는 건데 그렇죠. 조금 더 우리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이어트 할 때 유혹이 참 많잖아요. 저도 다이어트 진짜 평생 해오고 있는데 한 밤 10시가 마의 10시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치킨이 먹고 싶어? 이런 그 식탐의 유혹을 견디는 러브에코만의 방법이 있다면은? 일단 첫 번째는 왜 그런 음식이 땡기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분비되거든요. 코티솔. 네, 코티졸이 분비될 때는 맵고 뭐 달고 자극적인 음식이 당긴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네,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저녁에 가서 이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저 같은 경우엔 그 전에 한 8시쯤에 요가 같은 걸 나만의 그런 뭐 걷기 이런 해소 방법을 해서 그 스트레스 레벨을 낮춰놓으면 네. 저녁에 이제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더 이상 안 나요. 아. 그래서 두 번째, 그럴 타이밍이 없다. 네. 나는 근데 너무 식욕이 당긴다. 언제 저녁에 요가를 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럴 네. 때 소금차를 드셔보시면 소금차? 식욕이 확 사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슨 원리인가요?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탈수,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거를 식욕으로 잘못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소금차는 소금이 물을 흡착하기 때문에 수분 충전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네. 미네랄 부족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채워주고 소금은 칼로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욕을 상당히 많이 채워줄 수 있어요. 저도 요즘은 소금 예찬론자가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네, 뭐예요? 원샷 하시면 안 돼요. 소금이 물을 흡착하기 때문에 원샷 하면 장으로 이게 다 가서 설사할 수가 있어요. 살살살살. 네네. 차처럼 드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다이어트에 실패하지 않는 나만의 필살기. 그러면 러브에코만의 세 가지 한번 좀 꼽아봐 주세요. 첫 번째로는 네. 저는 이제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요 직전에 또 디톡스를 15일간 했거든요. 네. 근데 나는 뭐 5kg를 빼겠다, 6kg를 빼겠다 이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요? 왜냐면 내 몸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뭐 15일을 디톡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뭐 헬스를 매일 아침에 발도장이라도 찍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스템 오늘 아침엔 이걸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건지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다. 네. 보통은 내가 5kg 뺀다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뇌과학적으로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두 번째는 기록한다예요. 기록. 그러니까 이게 나에 대한 메타인지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난 먹는 게 없는데 살이 쪄. 그쵸.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먹고 있을 거야. 네네. 아마. 그리고 네. 언제 내가 식욕이 터지는지 기록을 하다 보면 내가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내가 식욕이 터지는구나. 이런 음식을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뭐 뭔가 다이어트가 힘들어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구나. 네. 이걸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록을 해야 되는 게 내가 먹는 거를 기록하라. 먹는 것도 그렇고 나의 하루 패턴을 다이어트 일지를 작성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엄청 식욕이 터지는 게 처음에 왜 터지는지 몰랐는데 네, 네. 나중에 기록을 하다 보니까 외식에서 곡물류를 먹을 때 식욕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외식에서 곡물 조미료에 되게 민감해요. 뭐 짬뽕 예를 들면 뭐 그런 이게 거죠? 특히 저는 갈비탕 이런 거 먹게 되면 그 조미료가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 조미료가 저한테는 꼭 식욕이 터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기록이 필요하고 점점 가면 갈수록 다이어트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죠. 나를 아는 게 중요하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작성하는 게 중요한 게 저도 이제 몸무게 키로수를 작성을 한 적이 있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 그러면 거기에 그 숫자가 기입되는 게 그게 내 자신이 내가 무서워.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 나만 보는데도 그 숫자가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게 굉장히 싫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의 중요성.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함께 한다예요. 연대하라. 우리가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는 장기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혼자 하면 막 달릴 수 있어요. 네. 뭐 우리 다이어트 시작할 때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운동도 그렇죠. 막 네. 헬스장 첫 주에만 열심히 가고. 근데 이걸 지속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다이어트인데. 그러니까 새해 결심인들 다이어트인데 늘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성공을 할 수 있는 건 함께 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걸 친구를 잘 보면서 둬야 돼. 그걸 보면서 저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술도 그래요. 저 술 좋아하지만 술 안 먹는 친구랑 어디 가면 혼자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게 되고 야식 안 먹는 사람하고 근데 야식 안 먹게 되고 근데 옆에서 어머 우리 치킨 시켜 먹자 맥주 한 잔이 하면 괜찮아 막 이러면서 같이 휩쓸려서 먹게 되고 그렇거든요. 예, 다이어트 잘하는 친구를 사귀어야 돼. 식욕, 성욕, 그리고 수면욕, 잠자고자 하는 건데요. 뭐 제 개인적인 경우는 식욕입니다. 네. 식욕을 떠나서는 식탐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이 식욕 누르는 게 어떻게 보면 전쟁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사실 운동도 있지만 네. 거의 식단이 사실은 80% 이상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네. 운동만으로는 그러니까 체중 감량하는 살을 빼는 거는 사실 많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무엇보다 이런 식욕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거를 평생도록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네. 요거를 이제 약이나 이런 거에 도움 없이 좀 정립해 가는 과정이 이제 다이어트에서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요즘은 뭐 이렇게 약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식욕 억제제 한두 개 쓰면 다 이제 네. 익숙하게 돼 있을 거예요. 맞아요. 뭐 양방뿐만 아니라 한약방, 한방에도 네. 있고 가리지 않고요. 근데 이 식욕 억제제라고 알려진 네. 혹은 이제 식품의약청에서 허가받은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억제가 되는 건가요? 일단 식욕 억제제는 시중에서 이제 가장 좀 널리 쓰이는 식욕 억제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분류될 수 네.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뭐 나비약, 뭐 펜터민, 네. 큐시미아, 그러니까 큐시미아라고 해서 펜터민이랑 토피라메이트 섞인 애가 있고요. 이런 펜터민 계열의 약품은 이제 네. 식욕 억제 플러스 이제 우리가 대사가 빨리 일어나야지만 좀 에너지가 소비되고 칼로리가 소비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그런 약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막 과하게 항진시키기 때문에 자려고 누워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그리고 막 두통도 생기고 불면증에다가 그 다음에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살이 쭉쭉 빠지는 그런 식의 작용을 하는 건데요. 사실 부작용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굉장히 크고 나름의 중독성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또 계열보다는 그래도 부작용은 덜하지만 뭐 싹센다나 요즘에 최근에 나왔던 위고비라는 네. 주사 주식이 껑충 네, 뛰었다는. 주식이 네. 껑충 뛰었다는 그런 주사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GLP-1 아고니스트, 그러니까 GLP-1 유사체라고 해서요. 걔네들의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얘는 이쪽 무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막 기초대사를 막
대사를 기초 대사가 아니라 그냥 대사를 막 몰아붙이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뭐 두통, 불면, 가슴 두근거림 요런 식의 부작용은 조금 덜한 편이에요. 당뇨 치료제로 처음은 시작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혈당을 떨어뜨려주고 네. 이런 효과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얘네 역시 식욕 억제제거든요. 네. 그래서 식욕 억제제를 사용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중단을 했을 때 다시 식욕은 돌아오게 되고 다시 이제 살이 엄청 찌게 되는 요요 요요가, 현상이 네. 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도하게 빼신 분들은 얼굴이 이렇게 쭈글쭈글 노화가 와서 왜냐면 확 쪘다가 쭈글쭈글해진 몸 다시 파기가려면 많이 먹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부작용 너무 많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급격한 그런 체중 감량에 따라오는 그런 네. 노화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가장 그 부작용으로 가장 치자면 물론 외형적인 거, 뭐 급격한 노화, 그다음에 뭐 탈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피부 건강 뭐 것들, 뭐 주름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잘못된 다이어트의 궁극적인 길은 암이나 치매입니다. 그렇죠. 결국에 네. 종말은 네, 왜냐면 우리가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식욕 억제제 같은 것들을 복용하고 뭐 그냥 무조건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뭐 염증, 그다음에 활성산소 같은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염증이나 활성산소 같은 물질들은 세포를 손상시키고요. 네. 이런 손상 세포가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가 되고 그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가 무한 증식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암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손상 세포나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들을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 정상적인 면역 체계가 있을 때는 걔네들이 다 네. 제거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일단 면역력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암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이 되는 염증이나 활성산소 같은 것들은 막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 암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면역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다이어트는 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구나. 날씬한 암 환자로 살 거야. 약간 넉넉하지만 그럭저럭 살 거야. 근데 왜 주변에서 네. 보면 그런 말씀하면 예, 나는 물만 먹어도 찐다. 네네네. 그럼 또 친구가 그래. 숨만 쉬어도 쪄 나는. 근데 그 말이 맞나요? 저는 이제 그런 그런 환자 체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저는 네. 그런 환자분들이 이제 네. 오시면 전 진짜 안 먹고 정말 물만 먹는데 정말 적게 먹는데 찝니다라고 이제 하시면 주장을 하시면 네. 일단은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먹는 거를 모든 걸 다 사진을 찍어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근데 그러면 정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을 사진을 찍어 오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드시고 계셨던 거죠. 본인은 안 드신다고 하셨는데 막 찍었는데요. 그런 분들은 사실 오히려 쉬워요. 그런 분들은 먹는 거를 줄이면 되는 건데 근데 정말 찍어 오셨는데 정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로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 정말 소식하는데도 살이 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거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데요. 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기초대사량 같은 것들. 근데 뭐 기초대사량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근육이 부족하면 기초대사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 했다가 성공했다 또 실패했다 다시 요요오고 계속 반복하시면요. 중간에 이제 근육 손실이 나게 되고 그쵸.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 내 주인은 잘 안 먹는구나. 그러니까는 들어올 때 뭔가 확 저장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몸이 바뀌게 되면 이제 정말 들어오는 족족 다 저장을 하게 되는 몸으로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 반복된 요요에 시달리신 분들이 특히 많아요. 또 살찌는 체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호르몬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걔네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얘가 우리 몸의 스테로이드처럼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음식을 당기게 되고 식욕이 당기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당연히 살이 찌는 체질로 좀 변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근육질이 살 빼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진짜
저처럼 이렇게 온 마디마디가 지방 세포인 사람이 더 쉽습니까? 고기로 치자면 근육질 제거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하고 대다수의 경우에는 뭐 근육이 많은 경우가 당연히 살을 빼기가 쉽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뭐 기초대사량 같은 것도 뭐 관련이 있고요. 아무래도 근육이 있으신 분들이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긴 합니다. 사실은 우리 몸 자체는요, 뭐 뼈도 그렇고요. 살이 쪄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면 우리 몸도 내 몸이 너무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 근육도 비대가 일어납니다. 아하. 네, 근비대가 일어나는데요. 네. 그 근비대라는 게 우리가 헬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근성장, 근육 비대, 근비대 이런 게 아니고요. 약간 전혀 기능은 떨어지는 그런 비후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몸이 크신 분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과 마른 체형의 사람을 비교해보면 근육량 자체는 당연히 체구가 크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를 단위 근육으로 잘라서 기능을 평가해보면 기능들이 굉장히 떨어지는다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저는 뭐 약간 꽝근육, 뻥근육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꽝근육, 뻥근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나는 근육량 많으니까 나는 좀 괜찮겠지라고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아하.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결론은 똑같아요. 음식량 줄이시고요. 운동 많이 하세요. 그럼 요 두 가지만 하면 되나요? 요거 안 하고도 뭔가 조금 더 스마트하고 효과적으로 우아하게 살 뺄 수 있는 건강하게 방법이 좀 없을까요? 이제 저는 면역 다이어트라고 제가 부르는 다이어트 방법인데요. 이제 면역 다이어트요? 네. 네. 그래서 염증은 낮추고 면역력은 높이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다이어트를 저는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환자분들을 치료를 할 때. 그래서 다이어트는 단순히 뭐 식단, 운동, 끝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 신경 뭐 모든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면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뭐 거기에 뭐 식단이나 운동도 들어가겠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수면이라던가, 네, 수면이라던가 마음 관리, 뭐 아까 명상 같은 것도 얘기하셨는데요. 평화. 네, 평화, 마음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각종 우리 몸의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타민, 미네랄 이런 애들이 또 이런 에너지 대사의 조효소들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서포팅을 해줘야 되고요. 단백질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단백질은 단순히 뭐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하면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요. 단백질들도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경, 자율신경계에도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거든요. 왜냐면 단백질 역시 그런 우리 뉴로트랜스미터, 그 뇌신경 전달물질의 전구체 같은 것들로 작용을 하고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도 정상 작동을 하려면 단백질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똑똑하게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잘 섭취하면서 필요 없는 영양소들은 이제 제거하면서 내보내면서 그러니까 그런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양 유령이 많은데 적게 네, 식단. 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퍼스널라이즈드 뉴트리션 테라피라고 해서 그러니까 개인 맞춤 영양 치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환자분들도 이렇게 오셔서 뭔가 한 달 식단 이렇게 뭐 제공해주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구내 식당 메뉴처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적어도 최소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한 일주일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와서 저랑 얘기하면서 뭔가 이 식단이 어땠는지, 너무 지키기는 힘들진 않았는지, 개인 맞춤 영양, 그리고 내가 평생 실천할 수 있는 식단을 같이 정립해 나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이제 평생 할 수 없는 운동을 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50대, 60대, 70대 뭐 내가 평생 지킬 수 있는 것, 맞아.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리고 몸도 그런 식으로 몸도 받아들여야 돼요.
내 체중이 50kg이면 50g의 단백질을 매일 드시는 거.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걸 돌아가면서 드시면 안 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좋은 지방 드시는 게 진짜 중요한데, 내장 지방에 쌓여있는 안 좋은 지방은요, 좋은 지방을 먹어야 쳐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예. 많은 분들이 내가 지방을 먹으면 지방이 생기는 거 아니야? 지방이 막 쌓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요거 어때요? 이 얘는? 제가 소예요, 소. 딸기를 먹으면 제 우유에서 딸기 우유가 나오나요? 아니더라고요. 네, 아니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랑 비슷하게 지방을 먹는다고 지방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마시고, 지방이 지방을 끌고 내려간다는 거죠? 아는 네, 애들끼리. 맞아요. 네네. 녹여가지고 네네. 네, 배출도 시켜주고 세포막이 유동성 있게 변하면서 세포 신호 전달도 잘 되고 또 산소도 잘 들어오고 영양소도 잘 들어오고 노폐물은 잘 빠지고 해야 건강한 세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딱딱해지면 산소도 안 들어오고 영양소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저산소증이 걸려서 이 세포는 암이 되거든요. 그렇죠. 너무 단백질과 탄수화물에만 조명이 가다 보니. 네. 그다음에 이제 전문 분야시기도 할 텐데 보충제. 그러면 최소한 요거는 드시면 좋겠어요. 이걸 알려드릴까요? 네. 아무리 못해도 오마비유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마비유. 네. 오는 뭘 그냥 알 것 같아. 뭔지 오메가3. 네, 맞습니다. 예, 상품 뭐 없나요? 오메가3 주세요. 네, 드릴게요. 네. 드릴게요. 마그네슘. 맞습니다. 네. 일단 오메가3 같은 경우는 항염작용으로도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뭐 혈전이 생기냐 안 생기냐 막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혈전 네. 감소시키는 작용,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전문 의약품으로도 네. 오메가3를 네. 처방을 네.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독소가 사실 창고라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네. 생활이 간편해지고 편리할수록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그 독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들어오죠. 근데 독소는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은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에서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항염에 가장 편리하게 구입도 하고 뭐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네.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마그네슘은 미네랄인데 네. 우리 현대인들 스트레스 받죠. 술 마시죠. 커피 네. 마시죠. 그러면 소실돼요. 그래서 눈 떨린다 할 때 마그네슘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맞아요. 이미 눈 떨렸을 때는 마그네슘이 많이 결핍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냥 현대인들이라면 보충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미네랄. B는 비타민이겠죠? 네, 맞아요. 예. 종합 비타민제예요. 예. 예전에는 이제 식사로도 많이 충족이 됐어요. 근데 네. 야채 많이 안 드시고 또 토양이 많이 고갈되어가지고 영양소들이 결핍이 돼서 건강해 보이시거나 체구가 크더라도 영양학적으로 기아인 상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 그 위에는 살포탄 알약과 밑에는 액상이 있어서 똑똑똑 따가지고 이렇게 마시게 돼 있는 네. 종합 오땡. 비타민. 오땡. 네. 네. 제 사위가 보내줬어요. 아, 진짜요? 네. 사실 제가 오땡땡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좋은 게 훨씬 제 약국에 많은데 굳이 그거를 먹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못 느꼈고요. 성분표를 봤어요. 네. 근데 너무 함량이 미달이라고, 적은 것들이 너무, 비타민 B1, B2, B3도 없고요. 그 다음에 함량도 그냥 일반 약국에서 파는 일반 의약품으로 돼 있는 네. 훨씬 또 저렴한 그런 진짜? 종합 비타민제가 함량도 훨씬 높았어요. 플라시보 효과라 그러죠. 위약 효과라 그래서 이게 그렇게 피로 회복에 좋대 그러면 딱 따는 순간 이제 좀 피곤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그러니까 뇌를 우리가 속이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마케팅에 뭐 현혹되신 겁니다. 어떡하나. 그러면 이게 기존 종합 비타민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아요? 저는 이제 여행을 갈 때 꼭 약국을 가보거든요. 네. 근데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비타민제를 역으로 수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정말? 드는 게, 회사별로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비맥시 시리즈 있죠. 녹십자 거. 유한양행은 메가트루 시리즈. 네. 그다음에 뭐 일동에서는 임팩타민 시리즈가 쭈르륵 있는데요. 그 시리즈 안에서도 여성분들한테 좋은 비타민제 뭐 이렇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함량을 보고 내게 필요한 것을 드시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구성은 되게 알차게 잘 돼 있어요. 비타민제만 드셔도 될 정도로 되게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제는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도 알을 것 같아요. 네. 유산균! 네, 맞습니다. 100점. 네. 100점. 100점. 선물 주세요. 선물 주세요. 없나요? 아까 왜 선물을 제작진에 부탁하죠? 약사님이 주시면 되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근데 보니까 패션만 유행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양제에도 유행이 있더라고요. 요즘 약국에서 가장 많이 사러 오는
혹은 약사님한테 이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제품은 어떤 게 있어요? 제가 남성 활력, 여성 갱년기 약간 전문이에요. 이제 아르기닌이 좀 많이 팔려요, 저는. 아르기닌이 왜 남성분들한테 인기가 많냐면, 네. 약간 기전이 비스무리할 수 네. 있는 게 이제 비아그라. 뭐 이런 것들이 산화질소, 저런. 네, 그 동맥혈관을 이완을 시키고 뭐 이런 거랑 조금 비슷한 개념으로 협심증 이걸 이런 여성이 거.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 상관없나요? 여성도 혈관이 있잖아요. 네, 동맥이 있죠. 저도. 동맥이 있어요. 네, 그래서 혈압이 높으신 분, 고지혈증이 있으시거나 또 당뇨 있으신 분들 드시면 괜찮아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 저혈압이 심하신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겠죠. 네네네. 또 얘가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돼요. 저런. 기특한 아이네요. 네, 이렇게 좋은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아하는. 그럼 이제 갱년기 및 중장년 여성들은 뭘 많이 찾으러 오나요? 이제 호르몬 이게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남성분들이 이렇게 감소를 하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만경기, 내려왔죠. 갑자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마음 챙김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긴 해요. 뭐 갱년기가 와도 그거를 마음과 정신 이게 육체랑 또 관계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도움을 받으면 좋긴 해요. 뭐 이소플라본부터 해서 여성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거. 식물성. 네. 근데 아르기닌의 경우에 저도 이제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아르기닌은 알약, 어떤 건 액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차이가 있습니까? 성분이나 이런 거에는? 액상이 더 함량을 많이 담을 수가 있어요. 예. 다만 아르기닌이 맛이 엄청 없어요. 그래서 그 맛 잡는 게 힘들어서 메론 맛도 있고 청포도 맛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마스킹을 한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예전에는 뭐 5시간씩 뭐 버스 타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던 몸이 2시간 정도를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도 이렇게 확 지쳐서 약국에서 주문하는 게 혹시 피로회복제 있나요? 뭐 미리 일단 먹어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도움 되시지 않으세요? 굉장히 의지가 돼요. 의지가 돼요. 근데 왜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세트로 나오던데 가장 적게 네. 삼총사만 삼총사? 저한테 피로 회복에 피로 이것이 회복에? 좋습니다. 회복이라기보다 피로 해소. 해독. 해소. 예. 예. 그냥 저는 그 마그네슘이랑 비타민 B가 같이 있는 액상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르기닌 앰플 있고, 앰플? 그다음에 이제 글루타치온, 오. 알약 2개 예, 들어있는 거 예.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아하. 잘 드려요. 주문해야 되겠군요. 마그네슘, 비타민, 비타민이랑 같이 마비, 들어있는 거. 아르긴과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 아하. 이거는 뭐 체질이나 이런 거에 상관이 없나요? 혈압이나 이런 거에? 아르기닌 같은 경우는 이제 5g 정도 있을 때는 혈압이 너무 낮으시면 추천하지 않고요. 입술에 포진이 올라와 있을 때 아르기닌이 그 바이러스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진 올라와 있지 않을 때는 아하. 괜찮고요. 그다음에 암이신 분들이 탐내는 경우가 많은데 추천하진 않아요. 오호. 요새 편의점에서도 뭐 자양강장제 많이 팔고 광고 문구가 들어있는 게 되게 많던데요. 정확히 자양강장제라는 친구들은 영양제하고 또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일단 편의점에는 바카스가 바카스 F로 있고요. 네. F. 네. 아마 이 힘, F르테의 약자일 거예요. 예. 그리고 약국은 바카스 D. D로만 많이 우리한테 익숙해 있어서. 네. D는 더블이에요. 더블. 타우린이 F에는 1000이 들어있는데 D에는 더블 2000이 들어있어요. 2000mg. 네, 어허. 그렇게 있고 아마 카페인 함량은 비슷한 것 같고요. 확연한 차이는 타우린이 더블로 들어있다? 뭐 이 정도의 차이? 함량이 더 높거나 이제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분들이 더 있는 게 이제 약국용이고요. 좀 더 간편하게 해소하기 위한 거는 편의점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핫도그 같은 밀가루 음식을 이렇게 효소에 담갔다가 빼면 이렇게 분해돼 있는 흡얼음물? 뭐 이런 광고 영상이 좀 뜨더라고요. 네. 근데 효소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나요? 저는 사실 이제 네. 핫도그를 담가 놓고 그게 분해되는 거를 막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네. 왜 이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걸까? 영양소가 더 잘게 부서져가지고 흡수에 더 도움이 되면 살찌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잘게 쪼개지면 더 흡수가 잘 돼서 살이 찌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딱딱했던 게 흐물흐물해진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죠. 딱딱했던 게 흐물흐물해진다. 일단은 저는 이제 영양소의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살 빠지는 거랑은 상관이 없다. 오호. 다만 우리 인체에는요 효소가 딱 일정한 양이 있어요. 네. 많이 먹거나 가공된 식품을 먹으면 대사에 쓰일 효소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효소는 소화효소, 대사효소 이렇게 나뉘는데
많이 먹거나 과식하거나 가공된 걸 먹으면 이쪽에 많이 몰리니까 대사효소에 쓰일 것들이 줄어드니까 다이어트에 연결을 한 건가? 이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합리적인 의심은 가능하나 네, 그런 쪽으로 한 거면 상관이 없는데 네. 왜 그 잘게 이렇게 한 거를 오히려 살찌는 건데 왜 거기다가 붙였지? 이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은 효소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소화에는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이제 소화까지 더 잘 되면 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소화효소로 쓰일 소화효소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제 대사효소에 좀 더 많이 갈 수 있겠구나 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속도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네. 미모만이 아니라 실력도 빼어나신 민 약사님과 네.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제 친구들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이 순간. 왜냐면 제가 궁금한 게 친구들도 궁금해하기 때문에 네.